제5장 개념적인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강의를 한 내용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5장부터는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 네 개의 단계로 본다고 그러면, 지난 시간에 4장에서 배운 내용이 요구 설계와 요구사항 수집과 분석에 관한 내용이고, 지금 5장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요 개념적인 설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념적인 설계를 통해서는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 엔티티와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추출해내는 과정이고요. 좀 더 자세히는 엔티티와 엔티티에 속한 애트리뷰트들, 또 릴레이션십에 속한 애트리뷰트들을 찾아서 어떤 것이 키 애트리뷰트인지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개념적인 설계 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설계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상향식과 하향식입니다. 저희가 이 교재 5장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하향식 방법입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큰 범위의 내용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거기서부터 작은 단위로 이제 쪼개나가는 방법이죠. 반대로 상향식 방법도 있는데, 상향식 방법은 교재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좀 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어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애트리뷰트 단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제 모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서부터 위 방향으로 좀 더 큰 개념을 모아나가는 방식이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교재에 보면 개념적인 설계를 한다고 하면 주로 하향식 방법을 사용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하향식 방법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작은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 해서 하고요. 이제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혹시 빠뜨리게 되는 어떤 데이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향식을 쓰는데, 크게 탑다운 방식으로 해도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은 그 부분을 다루고 있고,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하게 상향식 방법과 통합식 방법을 뒷부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개념적 설계 단계를 좀 더 세분화 보면, 데이터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첫 번째 엔티티를 추출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설정하고, 세 번째는 애트리뷰트들을 추출해내면 최종적으로 ER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관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엔티티를 추출하는 첫 번째 단계, 요 단계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엔티티를 추출하는 단계를 또 몇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엔티티를 추출하기 전에 우리가 엔티티가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엔티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thing, thing이라고 해서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내용들을 이제 엔티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존재를 하든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든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경우 같으면은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기관의 그 사원이나 또 그 고객들, 학교 같으면 학생이나 교수, 직원,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뭐 부서, 뭐 물류센터, 뭐 이런 곳, 그 다음에 물건 같으면 상품이나 제품, 부품, 또 학교 같으면 과목, 뭐 돈, 교통비, 매입금, 장학금, 뭐 설계 라인에 가면 제조 라인이 어떻고 배송 수단이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엔티티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엔티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낼 건가, 엔티티를 어떻게 추출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엔티티를 추출하는 방법을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정형화돼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107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명사 정제하기, 두 번째 명사 그룹 짓기, 3번 엔티티 추출하기, 4번 엔티티에 대한 정의 내리기, 그리고 5번 엔티티 표기하기, 이런 순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부분은 결국은 어떤 기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경험과 여러가지 그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제한되는 한 가지 방법이지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보면 좀 엔티티를 추출하는데 좀 더 정형화된 방법으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이제 인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명사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엔티티라는 것은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중에서 명사 부분을 보면 대개 그것이 엔티티더라 하는 그런 경험치에서 이제 명사들을 먼저 추출해서 그 유사한 내용끼리 이제 그룹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엔티티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이렇게 문장으로 이 몇 패러그래프를 받았는데, 그 학생이라는 학생 관리에 관한 부분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이 학생, 학번, 이름, 주소, 뭐 생년월일, 전공학과, 수강과목, 지도교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기타 과목, 교수, 학과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단어들이 추출될 겁니다. 그럼 이런 단어들을 추출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분을 한번 져 보는 거죠. 특히 우리 또 비슷한 내용이지만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어떤 식으로 엔티티에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 뭐 굳이 이름을 하면 네이밍 규칙이라고 해서 그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이름이고 또 너무 길지 않은 이름이고 또 의미 없는 수식어가 붙지 않은 이름들로 그 엔티티나 애트리뷰트 이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엔티티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추출한 명사들을 어떤 조금 더 정형화된, 좀 더 이렇게 그룹을 질 수 있는 것으로 그룹을 한번 줘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학생 관리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학생에 관했던 내용들이 학생, 학번, 이름, 주소, 생년월일인데, 거기에 이제 전공학과나 수강학과나 지도교수는 조금 이 학생이라는 그 것보다는 다른 것과 이제 연관된 의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외를 하고, 또 과목이라는 그 어떤 그룹에서도 보면 과목 번호, 과목명, 과목계열은 이제 과목에 해당되는 이제 어떤 속성들이고, 섹션은 과목이 생성될 때 만드는 다른 그룹인 것 같아서 섹션을 빼냈습니다. 교수는 교수 이름과 전공 분야 보유 기술들은 교수님에 해당되는 어떤 속성인데, 교수님의 지도 학생이라는 것은 뭐 학생에도 들어가고 교수님의 지도 학생이고, 그러니까 뭔가 학생과 교수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 같고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듯해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과장은
학과에 이제 계신데, 학과장님은 교수님이시니까 교수와 학과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제 학과에 해당되는 속성만 다시 이렇게 그룹을 쳐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명사를 그룹 짓는 과정은 어떻게 그룹 짓는지가 정형화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엔티티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엔티티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룹진 것이 결국은 엔티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제 2장에서 얘기했던 보면은 엔티티 타입이죠. 정확히 말하면 엔티티 타입이 되는데, 뭐 학과라는 엔티티 타입, 교수라는 엔티티 타입, 학생이라는 엔티티 타입, 과목이라는 엔티티 타입이 만들어지고, 섹션은 weak entity type, 약한 엔티티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한번 엔티티를 왜 추출했고 이 엔티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네 번째 단계로 엔티티에 대한 정의를 한번 기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의 정의에서 지금 학생이란 엔티티 타입을 뽑아냈으면 학생은 누구냐? 학교에 입학해서 한 개의 학과에 전공이 속하게 되고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는 사람이다. 이게 정확한 엔티티에 대한 정의겠죠. 교수는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생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뭐 지도 교수도 되고, 또 학과는 이제 전공교육의 편의를 위해서 구분한 학술의 분과이다. 과목은 학생이 배워야 할 내용들을 세분화한 것이다. 섹션은 과목을 다시 세분화한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과연 우리가 엔티티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추출했고 이 엔티티가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어렴풋이나마 엔티티에 대한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개념적인 설계가 끝날 때 ER 다이어그램으로서 이거 내용 나오기 때문에 엔티티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로는 엔티티를 ER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림처럼 이렇게 엔티티 타입 4개와 weak entity 타입 하나를 이제 그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이제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이 많은 부분에서의 정의는 제 2장에서 우리가 ER 모델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이 관계를 설정해야 될 겁니다. 먼저 관계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에서 어떤 명사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엔티티가 되었듯이 그 명사와 명사들이 이어지는 동사가 관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문장 중에서 이렇게 동사로 된 문장들을 찾아보면 어떤 엔티티와 어떤 엔티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어, 문단 형태로 해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에서 동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엔티티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동사, 또 이벤트를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 좀 전에 우리가 그렸던 학과, 교수, 학생, 과목, 그리고 섹션이라는 그 엔티티 타입들이 하얀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마름 목골 형태로 그려진 파란색 마름 모들은 이제부터 그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이 이 학생은 하나의 전공 과목에 속하고 한 분의 지도 교수님 밑에서 전공을 받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학생이라는 것과 학과라는 것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전공이라는 관계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서 이거를 찾아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한 분의 지도교수 밑에서 전공 지도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생은 교수님과 어떤 전공 지도라는 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에 써 있는 문장에서 보면 각 과목은 여러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관리한다는 문장을 통해서 과목과 섹션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과목은 섹션으로 나누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이 나누어지는 관계는 이 weak entity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가 되냐면 이 과목이라는 것이 존재할 때만 섹션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두 줄로 된 이 마름모꼴로 표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교수는 관련 과목을 강의하고 전공 지도 학생을 받는다. 잘 읽어보면 두 문장입니다. 교수와 강의와의 관계와 교수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교수와 학생은 전공 지도라는 내용을 이미 1번 문장에서 우리가 찾아낸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이 지도교수 밑에 전공 지도를 받고 교수는 학생을 전공 지도하기 때문에 여기 전공 지도라는 관계 타입은 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교수는 강의를 한다. 과목을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와 과목 사이에는 강의한다. 정확히 말하면 강의한다라는 이 관계 타입이 설정되는 것이죠. 영어로 만약에 이 ER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여기 a professor, lecture, the course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각 학과의 교수들 중에서 학과장을 임명한다 라는 문장에서 학과의 교수와 학과 간의 관계가, 학과장이라는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학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름모꼴로 표시를 해서 이 학과와 교수 사이의 관계를 그렸습니다. 학생은 과목을 수강 신청한다라는 문장에서 학생 그리고 과목 수강 신청한다라는 요 동사가 되겠죠. 수강 신청한다는 말에서 학생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이러한 관계를 뽑아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간단하게 초기 단계의 ER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교재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그 번호를 붙여가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112페이지의 5-1 그림을 보면 아직은 미완성된 ER 다이어그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기초적인 다이어그램이 됐으면 우리가 카디널리티 레이쇼에 대한 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같은 내용은 2장 데이터 모델링에서 한번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카디널리티의 종류는 1대1의 관계, 1대-다의 관계, 다대-다의 관계가 있는 것을 이미 배웠죠. 그래서 앞서 나온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인데,
교수님과 학과 사이에는 그 1대1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느 학과에 속해 있냐는 거는 1대 다의 관계겠지만 그 교수님이 학과장이 누구신가는 1대1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교수님이 반드시 한 학과의 학과장이 되기 때문에 교수에서 학생을 봐도 1이고 학과에서 교수를 봐도 1대1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교수와 학과 관계가 아니라 꼭 학과장이라는 연관에서 1대1이라는 뜻이죠. 학과와 학생 사이, 다시 말해서 학과가 있는데 거기 학과에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공학과란 곳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전공 지도를 전공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 쪽에서 학과를 보면 반드시 한 학과에만 전공을 하게 되죠. 다른 학과 하는 건 부전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학과와 학생 관계는 1대 다의 관계다 하는 1대 다의 관계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잘 보면 1대 다와 관계 같은 때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런 다이아몬드 옆에 1대 다의 관계다 이렇게 해서 1과 n을 여기 써놓게 됩니다. 다대다의 관계는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강의하시냐, 이것도 1대 다군요. 1대 다는 역시 한 교수님이 여러 과목을 강의할 때 1대 다의 관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1대 다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교수님이 같은 과목을 강의한다. 팀 티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다대다인데, 여기서 이렇게 제한 조건으로 할 때 이 학교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모든 교수님은 이제 한 교수님이 한 과목을 가리키는 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항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설계할 때 어떤 제약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또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 1대 다의 전공 지도라는 관계가 설립되죠. 학생은 반드시 한 분의 전공 지도 교수님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교가 학생이 전공 지도 교수를 2명을 선택할 수 있겠다 하면 이런 1대 다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가 생기겠지만, 모든 교수님은 여러 명의 지도 학생을 가질 수 있고, 지도 학생들은 반드시 한 분을 전공 지도 교수님이 정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 1대 다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다. 또 과목과 섹션의 관계도 한 과목에 여러 섹션이 있기 때문에 1대 다의 관계가 되겠죠. 여기다 1대 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대다 관계인데, 다대다는 이제 과목과 학생 사이의 수강 신청입니다. 한 과목에 대해서 여러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고, 또 과목으로 보면 여러 학생이 신청이 되어 있고 학생은 여러 과목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여기 맨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기 정영석이라는 학생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이 2과목을 신청했는데, 이 또 다시 프로그램 과목을 보면 정영석이라는 학생, 전지현 학생, 김태준 학생, 광날이라는 학생,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 다대다 관계다. 그래서 many to many 관계다. 이때 n 대 m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같이 n자를 쓰지 않고. 그래서 좀 전에 그렸던 그림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카디널리티 레이쇼가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애트리뷰트들을 정해야 되는데, 애트리뷰트들은 지금 이미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학과라는 곳에는 학과명,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
교수님은 이름, 전공 분야, 교육기술, 과목에는 과목번호, 과목 개요, 학생에는 학번, 이름, 나이, 생년월, 주소, 그 다음에 섹션에는 섹션 번호, 이런 기본적인 애트리뷰트들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진 애트리뷰트 중에서 과연 키 애트리뷰트는 어떤 것인가를 찾아서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야 되겠습니다. 키 애트리뷰트라는 것은 앞서 2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지만 그 키 애트리뷰트 값을 알게 되면 다른 나머지 애트리뷰트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유일하게 값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키 애트리뷰트라고 한다겠죠.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은 학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키 애트리뷰트는 값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값이 있어야 되고, 키 애트리뷰트는 하나가 아니라 뭐 몇 개의 키 애트리뷰트가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도 키 애트리뷰트 될 수 있고 학번도 키 애트리뷰트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면, 아직 이 그림은 나오지 않아야 될 그림인데 왜 벌써 나왔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아직 이 스키마 비슷하게 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이제 엔티티들이 뭔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릴레이셔널 스키마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 이제 학생 엔티티에는 학번이 키 애트리뷰트고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이런 게 있고, 학과 엔티티에는 학과명이 키 애트리뷰트고 전화번호, 사무실 위치가 있고, 교수 엔티티에는 이름, 교수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전공 분야, 기술 기술화.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키 애트리뷰트를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같은 이름의 교수님은 안 계시다, 이런 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목 같은 곳에도 이제 과목 번호, 그다음에 과목명, 과목 개요가 있고, 섹션 번호 잘 보면 이렇게 밑줄이 점점점으로 거 있죠. 이게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부분 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weak entity의 키 애트리뷰트는 부분 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섹션이 1, 2, 3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섹션이 1, 2, 3이 있어서 이게 요거만 갖고는 구별이 안 되죠. 섹션 1이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건 마치 키 애트리뷰트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자체가 weak entity이기 때문에 weak entity의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의 엔티티에 속해 있는 것까지 합쳐서 보면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키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부분 키라고 합니다. 부분 키. 그러니까 요 같은 weak entity 내에서 서로 구분이 되는 키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을 정리를 해보면, 아까 그렸던 그림에서 이제 다 엔티티 타입 다 표시됐고, 관계 타입 다 표시됐고, 거기에 카디널리티 레이쇼가 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키 애트리뷰트들이 이게 표시가 된 거죠. 요번에 키 애트리뷰트들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살펴보면 여기 요거는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키죠. 보면 다치 애트리뷰트가 있구나. 보유 기술은 여러 개 갖고 있다 했으니까 이 두 줄로 그려 있는 애트리뷰트, 다치 애트리뷰트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를 몇 살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계산이 돼서 나이가 들어가게끔 돼야지 된다 그랬죠. 앞장에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도된 애트리뷰트, derived 애트리뷰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추 비슷하게 ER 다이어그램이 그려졌는데, 아직까지 빠져있는 것은, 지금 여기 들어있는 애트리뷰트들은 우리가 처음에 엔티티들을 만들었을 때, 엔티티를 그룹 졌을 때, 이 엔티티에는 어떤 애트리뷰트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렸는데, 관계 타입도 애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타입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관계 타입의 애트리뷰트들은
역시 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에 있는 문장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는 1번 문장처럼 교수는 학생에 대해서 전공 지도를 하며 학생과 면담 시간도 관리한다. 언제 면담했는지. 그러니까 교수님 이렇게 있죠. 학생 이렇게 있죠. 그럼 학생과 교수 사이에 전공 지도라는 관계 타입이 생겼죠. 근데 면담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 면담 시간이 붙냐면 학생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전공 지도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면담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공 지도라는 관계 타입에 붙는 것이 면담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각 학과의 교수님 중에서 학과장이 임명하며 이 문장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는 학과라는 엔티티 타입과 교수라는 엔티티 타입, 제가 네모 박스로 그렸습니다. 관계가 어떤 관계냐? 1대1 관계가 있다 그랬죠. 학과장을 임명하는 학과장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아까 만든 거고, 뒤에 보면 임명일자를 기록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임명일자는 학과의 임명일자도 아니고 교수님의 임명일자도 아니고 학과장이 임명되신 임명일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붙게 되는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뭐 교수님이 최초 임용하신 일자 같으면 교수님에 붙는 엔티티에 붙는 임용일자가 되겠지만 교수님 중에서 학과에 속한 것을 표현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그 학과 와 교수 사이에 그 학과장이라는 관계에 붙게 되는 임명일자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리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한 ER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엔티티 타입, 그리고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 타입, 그리고 엔티티에 있는 애트리뷰트, 그 관계 타입에 붙어 있는 애트리뷰트, 그리고 애트리뷰트의 종류들, 예를 들어서 키 애트리뷰트가 있는지, 키 애트리뷰트는 반드시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치 애트리뷰트가 있는지, 위도던 애트리뷰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하면 ER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게 되겠습니다.